중국을 버린다. 세네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거대 자본의 속박이 하루아침에 와장창 무너진 겁니다. 이봐요 세네갈. 지금 제정신입니까? 중국의 차관과 무기를 거절하고 한국을 택하다니요. 저원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국권은 바닥났고 주변국들이 국경을 넘보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까지 겪게 된 세네갈.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네갈 정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제안한 그 제안서를 전 세계를 향해 보란듯이 단칼에 확 찢어버리고 당당히 대한민국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전 세계 언론은 세네갈이 미쳤다며 경악했지만 사실 한국은 그들이 절대 알지 못하는 400억의 비밀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믿던 나라들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아프리카 전략적 요충지에 당당히 태극기를 꽂아버린 대한민국의 소름 돋는 선구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네갈의 국고는 바닥이었습니다. 전투기 한 대를 잘못 고르면 나라가 흔들리는 상황이었죠. 그때 중국이 다가왔습니다. 미소를 띠고요. 차관을 주겠다, 무기도 주겠다, 인프라도 깔아주겠다. 조건은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좋은 조건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중국은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죠. 빌려줄게, 싸게 해줄게, 다 해줄게. 하지만 대가가 뭡니까? 선택지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아마두 디아뉴입니다. 세네갈 정부에서 경제와 식량 안보를 담당하는 부차관이었죠. 25년을 이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식민 지배가 물러가고 새로운 강대국들이 아프리카를 노리는 걸 전부 지켜봤습니다. 유럽의 원조도 받아봤고 중국의 차관도 검토해봤죠. 국제기구의 프로젝트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공짜는 없다는 것을. 2024년 여름 서아프리카는 불타고 있었습니다. 말리에서 쿠데타가 터졌죠. 군부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부르키나파소도 마찬가지였어요. 니제르까지 흔들렸습니다. 사헬 지역 전체가 화약고였죠. 분리주의 무장단체들이 국경을 넘나들었습니다. 테러 위협은 매일 뉴스에 올라왔고요. 우리 국경 바로 옆에서 총성이 울리고 있었던 겁니다. 밤마다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터졌나? 우리 차례는 언제인가?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 공군은요? 노후화된 전투기 몇 대가 전부였습니다.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 기체들. 부품 수급도 어려웠죠. 조종사들은 불안해했습니다. 훈련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국방부에서 매일 같은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전투기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더 늦으면 하늘을 지킬 수 없다고.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전투기 한 대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같은 나라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한 대를 사면 다른 예산을 깎아야 했죠. 교육이든 의료든 인프라든 뭔가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국민의 밥그릇을 줄여서 전투기를 사야 하는 상황. 그게 약소국의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처 합동 실무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부, 재무부, 농업부, 외교부, 실무진이 모인 자리였죠. 테이블 위에는 세 나라의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중국, 유럽, 그리고 미국.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답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죠. 국방부 실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 측 조건을 보셨습니까? 가격이 가장 낮습니다. 유지비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숫자를 확인하고 있었죠. 유럽은 가격이 2배입니다. 성능은 좋지만 우리 재정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재무부 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젊은 친구였죠. 숫자 앞에서는 누구보다 냉정한. 미국 쪽은 아예 답이 없습니다. 연락해도 회신이 늦어요? 우선순위가 아닌 거죠. 외교부 실무관이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천천히 넘기면서요. 중국의 제안서는 분명 매력적이었습니다. 가격, 조건, 일정, 모든 게 우리에게 유리해 보였죠. 하지만 저는 25년을 이 자리에서 버텨온 사람입니다.
좋아 보이는 조건일수록 더 의심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중국의 방식은 분명합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인프라, 자금, 인력까지 한 번에 들어오죠. 그리고 그 인프라는 곧바로 특정 산업과 연결됩니다. 광물, 항만, 통신 모두 장기 운영 계약과 함께입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폭은 점점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그 구조 안에서 군사 현대화까지 맡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늘을 지키는 문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 번 선택하면 수십 년을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부품, 정비, 훈련, 업그레이드. 전부요? 국방부 실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차관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안이 있습니까? 유럽은 비싸고 미국은 관심 없고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지가 없었죠. 막다른 골목, 사방이 벽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웅궁거렸죠. 모두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때였습니다. 농업부 차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소바 차관, 저와 15년을 함께 일한 동료였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회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그를 향했습니다. 한국이요? 국방부 실장이 되물었습니다. 네, 한국말입니다. 응소바 차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도 전투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여러 나라에서 도입했다고 들었습니다. FA-50 말씀이시군요. 국방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필리핀, 이라크, 폴란드에서 도입했죠.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고요. 가격 대비 성능은 괜찮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검토 대상이 없습니까? 응소바 차관이 물었습니다. 실장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방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중국이나 유럽에 비해 우리와 거래 경험이 없으니까요. 거래 경험은 없죠. 응소바 차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을 압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이 우리한테 뭘 해줬는지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응소바 차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직접 봤습니다. 사막에서요. 한국 사람들이 뭘 했는지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응소바 차관의 말이 이어졌죠. 다른 나라들은 돈만 주고 떠났습니다. 사진 찍고 보도자료 내고 사라졌죠. 성과가 안 나오면 손 털고 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부차관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들은 남았습니다. 응소바 차관이 말했습니다. 실패해도 남았어요. 욕을 먹어도 남았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성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응소바 차관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종이에 적힌 숫자보다 중요한 게 신뢰 아닙니까? 전투기는 사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함께 가야 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떠나는 나라한테 맡길 겁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응소바 차관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국방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한국 쪽도 검토 대상에 포함시키죠. 제안서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각자 자리로 돌아갔죠. 하지만 저는 쉽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카르의 하늘은 여전히 뜨거웠죠. 저는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습니다. 오래전 끊었던 담배였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투기 한 대, 숫자로는 그냥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가 추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종사의 목숨이 사라지죠. 국가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국민의 불안이 치솟죠. 야당은 정권을 공격할 것이고 언론은 책임자를 찾을 겁니다. 국가는 실험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25년 동안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 좋은 의도가 있어도 결과가 나쁘면 소용없죠.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어도 숫자가 틀리면 실패입니다. 저는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계산으로 결정했죠. 그런데 그날은 이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계산이 아니라 기억이 먼저 떠올랐으니까요. 사막, 뜨거운 바람, 먼지 날리는 땅, 그리고 처음으로 고개를 내민 벼. 저는 그 장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일이었죠? 세네갈 북부의 사막지대.
누구도 쌀이 자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땅. 그곳에서 한국 사람들이 뭔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사막에서 쌀을 재배한다고요? 불가능하죠. 누가 봐도 미친 소리였습니다. 우리 관료들도 고개를 저었어요. 또 어떤 나라가 돈 좀 뿌리고 떠나겠거니 했죠. 그게 늘 반복되는 패턴이었으니까요. 유럽 나라들이 그랬습니다. 식민지배 끝나고 죄책감에 돈을 퍼부었죠. 하지만 그 돈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제대로 된 시스템 없이 현금만 투입하니까 새는 곳이 많았습니다. 현장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손 털고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도왔다. 결과는 너희 책임이다. 우리는 그런 말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온다고 했을 때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또 비슷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돈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졌죠. 이 땅의 토양 성분이 어떻습니까? 연간 강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농민들이 선호하는 쌀의 종류는 뭡니까? 물 공급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질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원조하러 왔으면서 왜 이렇게 물어보는 건지 그냥 돈 주고 가면 될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쌀을 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쌀을 기르는 법을 가르치러 온 거였죠.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바람, 먼지 날리는 땅, 햇볕에 그을린 한국 사람들의 얼굴, 땀에 젖은 셔츠, 흙 묻은 손. 그들은 사무실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직접 논에 들어갔죠. 농민들과 함께 흙을 만졌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책상 위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방부 실장이었죠. 부차관님, 한국 측에 연락했습니다. 제안서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실무진이 방문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알겠습니다. 일정 잡히면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한국, 그들이 사막에서 보여준 것, 그게 전투기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한국 농업협력 프로젝트 보고서, 몇 년 전에 작성된 문서였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쌀을 재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랬죠. 모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미친 짓이라고, 시간 낭비라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시작했죠. 그리고 해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으면서요. 한국이 우리에게 뭘 해줬는지 정확하게 다시 짚어봐야 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전투기를 맡길 수 있는 나라인지 그 답을 찾기 위해서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기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됐던 그곳, 사막으로, 그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던 날로요. 2019년이었습니다. 제 사무실로 한 통의 공문이 들어왔는데 농업부에서 보낸 협조 요청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농업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해 왔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공문을 대충 훑어보고 책상 한쪽에 밀어뒀습니다. 솔직히 관심이 가지 않았거든요. 원조, 협력, 지원. 이런 단어들이 저에게는 더 이상 설레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너무 많이 들어왔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도 뼈저리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세네갈은 독립 이후 수많은 원조를 받아왔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까지. 약속은 언제나 화려했지만 결과는 늘 초라했죠. 우리 관료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새로운 원조가 들어오면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죠. 얼마나 가려나, 이번엔 누가 사진만 찍고 떠나려나.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왔습니다. 며칠 뒤 농업부 회의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한국 측 제안을 검토하는 자리였죠. 회의실에 들어서니 응소바 차관이 먼저 와 있더군요. 저와 15년을 함께 일한 동료였습니다. 디아뉴, 왔군. 자리에 앉게. 무슨 안건입니까? 급하게 소집해서. 한국에서 제안이 들어왔네. 농업협력 프로젝트라는데. 저는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원조입니까? 이번엔 어느 나라가 사진 찍으러 오는 겁니까? 응소바 차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네 심정은 이해하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처음엔요. 지금은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일단 들어보게. 좀 특이해. 농업부 실장이 자료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 제안은 쌀 재배 기술 협력입니다. 세네갈 북부 지역에서 벼농사를 시도해 보겠다는 건데요.
한국에서 개발한 품종을 가져와서 현지 환경에 맞게 적응시키겠다고 합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비웃음이었죠. 잠깐만요. 북부라고 했습니까? 거기 사막 아닙니까? 재무부에서 나온 과장이 말했습니다. 사막에서 쌀을 재배한다고요? 한국 사람들이 지도를 안 보고 온 모양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벼가 얼마나 물을 많이 먹는 작물인데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도 속으로 고개를 저었죠. 실장, 솔직히 말해보시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계획이라고 봅니까? 실장이 머뭇거렸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세네갈 북부는 연 강수량이 극히 적고 건기가 길고 토양도 척박하니까요. 그럼 됐습니다. 어차피 몇 년 하다가 포기할 겁니다. 다른 나라들처럼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과 안 나오면 손 털고 떠나겠죠. 그냥 형식적으로 협조해주고 나중에 실패하면 우리 책임 아니라고 선 그으면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말에 동의하는 분위기였죠. 그때 응소바 차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디아뉴, 자네 말도 맞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말이야, 한국 측 담당자를 직접 만나봤거든. 만나보셨다고요? 응? 지난주에 사전 미팅이 있었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뭐가 달랐습니까? 다른 나라들이랑 응소바 차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자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뭘 먼저 이야기하던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산이죠. 얼마를 투자하겠다. 얼마 규모의 프로젝트다. 숫자부터 내세우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돈을 쓰겠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다. 마야. 그게 보통이지. 응소바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 돈 이야기를 안 하더군. 돈 이야기를 안 했다고요? 그럼 뭘 이야기했습니까? 질문을 했네. 질문이요? 그래, 이것저것 물어봤어. 토양 성분이 어떤지, 물 공급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농민들의 생활 패턴이 어떤지, 현지에서 선호하는 쌀 종류가 뭔지.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형식적으로 물어본 거 아닙니까? 보고서에 넣으려고.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응소바 차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음 주에 또 왔어. 우리가 답변한 내용을 전부 정리해서 가져왔더군. 빠진 거 하나 없이. 그리고 추가 질문을 했어. 더 구체적인 것들을. 예를 들면요. 강수량이 적은 시기에 지하수 활용이 가능한지, 염분 농도가 높은 토양에서 견딜 수 있는 품종이 있는지, 농민들이 새로운 작물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었네. 응소바 차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디아뉴, 나는 20년 넘게 이 일을 했어. 그런데 원조하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본 건 처음이었네. 보통은 자기들 계획서 들이밀고 서명하라고 하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 땅을 이해하려고 했어. 우리 상황을 먼저 알고 싶어 했다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지만 응소바 차관의 말이 마음 한쪽에 걸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받아들이자는 말씀입니까? 일단 한번 기회를 줘보세. 현장 조사라도 하게 해주자고. 어차피 우리 손해 볼 건 없잖아.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좋은 거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습니다. 대신 기대는 하지 맙시다. 실패해도 놀라지 않게요. 그게 제 대답이었습니다. 몇 주 뒤 한국 농업팀이 세네갈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직접 마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응소바 차관이 대신 공항에 갔죠. 다음 날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땠습니까? 한국 사람들. 조용하더군. 조용하다고요? 응. 다른 나라 팀들은 공항에서부터 시끌벅적하잖아. 카메라 들고 다니고 인터뷰하고 뭔가 보여주려고 애쓰고. 그런데 한국 팀은 달랐어. 조용히 왔더군. 짐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요. 그리고 바로 현장에 가자고 하더군. 호텔에서 쉬지도 않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북부로 가겠다고 했어.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렇겠죠. 의욕이 넘치는 거겠지. 몇 달 지나면 달라질 겁니다. 더위에 지치고 성과 안 나오면 의욕도 사라지죠. 다 똑같습니다. 그게 제 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한국팀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현장 조사 결과였죠.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토양 분석 완료, 염분 농도 예상보다 높음, 일반 품종으로는 재배 불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실패 선언이구나.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겠지. 그런데 보고서 다음 장을 펼치고 눈이 커졌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염분 저항성 품종 개발 착수, 현지 적응 실험 진행 예정. 안 된다고 결론 내린 게 아니었습니다. 안 되니까 방법을 찾겠다는 거였죠. 저는 바로 응소바 차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소바, 보고서 봤소? 봤네? 나도 방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토양이 안 맞는다면서요. 염분 농도가 높아서 일반 품종으론 안 된다고 했잖습니까? 그랬지. 그런데 왜 계속 한다는 겁니까? 여기서 포기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 아닙니까? 전화기 너머로 응소바 차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같은 질문을 했네? 뭐라고 하던가요? 한국 팀장한테 직접 물어봤어. 안 되는 걸 왜 계속하냐고.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응소바 차관이 한국 팀장의 말을 전해줬습니다. 이렇게 말하더군. 안 되는 건 알았습니다. 이제 되게 만들면 됩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안 되는 건 알았다. 이제 되게 만들면 된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보통은 안 되면 포기하는 겁니다. 손실을 줄이고 다른 데 투자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되게 만들겠다고 했죠. 응소바, 솔직히 말해보시오. 저 사람들 제정신입니까?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네. 지금은요? 글쎄, 미친 건지 대단한 건지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요? 진심이야. 저 사람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본국에서 압박은 없을까?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 저러다 잘리는 거 아닐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직접 현장에 가보기로요. 세네갈 북부 생루이 지역 인근의 시범농장. 차로 5시간을 달려서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이 턱 막히더군요. 해가 머리 위에서 내리쬐고 있었고 그늘 하나 없는 벌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논 한가운데 서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니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얼굴이 햇볕에 그을려서 까맣게 타 있었고 셔츠는 땀에 젖어 등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바지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죠. 그들 중 한 명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한국 팀장이었습니다. 부차관님이시죠? 먼 길 오셨습니다. 서툰 프랑스어였지만 또박또박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팀장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토양이 예상보다 더 척박합니다. 염분 농도도 높고 물 공급도 불안정하고요. 처음 왔을 때보다 더 어렵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합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포기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 아닙니까? 이미 여러 번 실패했고 앞으로도 성공 가능성이 낮다면 손실을 줄이는 게 맞지 않습니까? 팀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차관님, 저희 아버지 세대는 굶어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폐허였습니다. 먹을 게 없었죠.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벗겨먹고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때 다른 나라들이 도와줬습니다. 쌀을 보내줬죠. 그 쌀이 없었으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굶어 죽었을 겁니다. 팀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여기 온 이유가 그겁니다. 받은 걸 돌려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마음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차관님, 저희는 여기서 성공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실패하고 돌아가는 건 선택지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이 어렵다는 건 압니다. 팀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들은 더 어려운 현실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폐허에서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었던 걸 저희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심이구나. 그제야 알았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뭐가 다른지 이 사람들에게 이건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었죠. 역사였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들이 받았던 은혜를 갚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카르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계속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받은 걸 돌려주고 싶다.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돌아온 뒤로 저는 한국팀의 움직임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믿음이 생긴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궁금했죠. 저 사람들이 정말로 뭔가를 해낼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 다른 나라들처럼 떠나게 될까? 몇 주가 지났습니다.
한국팀은 여전히 세네갈 북부에 머물고 있었죠. 정기적으로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내용이 다른 원조 프로젝트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보통 원조 보고서는 뭘 했는지, 얼마를 썼는지, 사진은 얼마나 찍었는지로 채워지거든요. 그런데 한국팀의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 지역의 지하수 염분 농도는 계절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농민들이 선호하는 밥맛의 특성은 무엇인가? 기존 관계 시설의 활용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현지 농업 협동조합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뭘 하려는 걸까? 쌀 재배 프로젝트라면서 왜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지? 어느 날 응소바 차관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디아뉴, 한국팀에서 연락이 왔네. 공식 제안서를 제출하고 싶다고 해. 제안서요? 이미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까지는 사전 조사였어. 본격적인 프로젝트 계획을 세웠으니 검토해달라는 거야. 그래요? 어디 봅시다. 응소바 차관이 서류 뭉치를 건네줬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죠.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나도 처음 보고 똑같은 반응이었네. 제안서의 첫 문장이 이랬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세네갈에 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응소바 차관을 쳐다봤습니다. 쌀 재배 프로젝트 아니었습니까? 쌀을 제공하지 않겠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계속 읽어보게. 저는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목표는 세네갈이 스스로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쌀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쌀을 기르는 법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쌀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쌀을 기르는 법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왔다. 응소바, 이게 진심입니까? 나도 확인하려고 직접 만나봤네. 뭐라고 하던가요? 응소바 차관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팀장한테 물어봤어. 왜 쌀을 그냥 안 주느냐고. 다른 나라들은 식량 원조를 하잖아. 쌀 몇 톤 보내주고 사진 찍고 보도자료 내고 그게 훨씬 간단하지 않느냐고.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이렇게 말하더군. 응소바 차관이 한국 팀장의 말을 전해줬습니다. 쌀을 주면 1년을 먹습니다. 하지만 쌀을 기르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먹습니다. 우리는 1년이 아니라 평생을 들이러 왔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원조 단체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말하더군. 응소바 차관이 덧붙였습니다. 쌀을 그냥 주면 세네갈은 영원히 받는 나라로 남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기르게 되면 세네갈은 주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네갈이 받는 나라로 남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티를 내지 않았죠. 25년 경력의 관료가 감정에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말은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계획입니까? 제안서를 더 봅시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죠. 1단계, 현지 환경에 적합한 벼 품종 개발. 염분에 강하고 적은 물로도 자랄 수 있는 품종을 한국의 기술로 개발한다. 예상 소요 기간 2년. 2단계, 시범 재배 및 현지 적응. 개발된 품종을 세네갈 북부 지역에서 시범 재배하고 현지 환경에 맞게 조정한다. 예상 소요 기간 2년. 3단계, 농민 교육 및 기술 이전. 세네갈 농민들에게 재배 기술을 교육하고 스스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상 소요 기간 3년. 4단계, 자립체계 구축. 종자 생산, 유통, 판매까지 세네갈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예상 소요 기간 3년. 저는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10년짜리 프로젝트입니까? 그렇네. 10년이요? 저는 제안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응소바, 이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10년이면 정권이 두세 번은 바뀝니다. 어느 정치인이 10년짜리 프로젝트를 지원하겠습니까? 성과가 나오기도 전에 선거가 끝나버리는데 나도 같은 생각을 했네. 그리고 한국 쪽은요. 한국 정부가 10년 동안 예산을 계속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프로젝트가 취소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물어봤어. 응소바 차관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팀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나? 우리는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합니다. 이건 정부 사업이 아니라 국민의 약속입니다. 한국 국민이 세네갈 국민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말이야 좋죠. 하지만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고. 뭐라고 하던가요? 지켜보시면 압니다. 그렇게 말하더군.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지켜보시면 압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응소바, 솔직히 말해봅시다. 이 진서를 위에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짜리 프로젝트, 당장 성과 없음, 장기 투자 필요. 승인이 날 것 같습니까? 쉽지 않겠지.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닙니다. 당장 까일 겁니다. 예산 낭비라고, 비현실적이라고, 다른 나라 원조나 받아라고. 응소바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네. 그래서 한국 팀장한테 말했어. 솔직히 이 제안서는 통과되기 어렵다고. 우리 정치 상황을 모르는 것 같다고. 뭐라고 하던가요? 이렇게 대답하더군. 응소바 차관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쉬운 길을 가려고 온 게 아닙니다. 옳은 길을 가려고 왔습니다. 쉬운 길을 가면 세네갈은 10년 뒤에도 똑같은 자리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려운 길을 가면 세네갈은 10년 뒤에 다른 나라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다른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 이 사람들은 대체 뭡니까?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자기 나라도 아닌데. 성과가 나와도 자기들 공이 아닌데. 며칠 뒤 관계부처 합동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측 제안서를 검토하는 자리였죠. 저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반발이 있을 거라고.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여러 부처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재무부, 기획부, 대외협력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군요. 재무부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안서를 검토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10년짜리 프로젝트라니요. 당장 내년 예산도 빠듯한 상황에 10년을 내다보는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까? 우리가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기획부 관료가 동조했습니다. 게다가 당장 성과가 없습니다. 쌀을 그냥 받으면 내년에 배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계획대로면 쌀이 나오려면 5년은 걸린다는 건데 그동안 국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합니까? 정치적으로도 부담됩니다. 대외협력부 관료가 덧붙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당장 쌀 몇만 톤을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10년 뒤에나 성과가 나온다? 언론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당에서 뭐라고 공격하겠습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한국 측 제안은 사실상 부결 분위기였죠. 그때 응소바 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시죠. 여러분 말씀이 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부담되고 당장 성과가 없습니다. 저도 그 점은 인정합니다. 응소바 차관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원조 중에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프랑스가 지은 학교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독일이 깔아준 도로들, 제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미국이 보내준 식량, 그게 우리 농업을 발전시켰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물고기를 준 거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니까요. 물고기는 먹으면 없어집니다. 하지만 물고기 잡는 법은 평생 남습니다. 응소바 차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안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 쌀이 아니라 쌀 기르는 법.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결국 남는 건 그겁니다. 재무부 차관이 반박했습니다. 말은 좋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한국이 계속 지원해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정권 바뀌면 다 취소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도 모릅니다. 응소바 차관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태도는 다른 나라들과 달랐습니다. 저는 직접 봤습니다. 그들이 사막에서 땀 흘리는 걸 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응소바 차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디아뉴 부차관도 봤지 않습니까? 현장에 다녀왔으니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25년 경력의 관료로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됐죠. 하지만 사막에서 만났던 한국 팀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땀에 젖은 셔츠, 그리고 그가 했던 말, 받은 걸 돌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건 이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흙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까맣게 타도록 햇볕 아래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네 아버지 세대가 굶어봤다고.
다른 나라가 도와줘서 살았다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돌려주러 왔다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수많은 원조 단체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진심인 사람들은 처음이에요.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이 제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 압니다. 10년은 너무 깁니다. 당장 성과도 없고요. 하지만 저는 테이블 위에 제안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뒤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받기만 하던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먹여 살리는 나라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다니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죠. 완전한 반대에서 고민하는 쪽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응소바 차관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디안유 고마웠네. 뭐가요? 자네가 말해줘서. 자네 같은 사람이 말하니까 무게가 달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 승인된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도 가능성이 생겼잖아. 그거면 충분해. 응소바 차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디안유, 자네 한국 사람들 만나봤으니까 알잖아. 저 사람들 진심이야. 진심인 사람들한테 기회를 안 주면 그건 우리 잘못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었죠. 그래, 이번에는 다를지도 모른다. 이번에는 정말로 뭔가 달라질지도 모른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다카르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막에서 땀 흘리던 그들의 모습이, 쌀을 주지 않겠다던 그들의 말이, 쌀을 주면 1년을 먹습니다. 쌀을 기르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먹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기대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요. 프로젝트가 승인된 건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죠. 반대 의견도 많았고 2년 뒤 중간 평가에서 성과가 없으면 중단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완전한 신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국 팀은 곧바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죠. 승인에 찬성하긴 했지만 마음 한쪽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해서 실패한 프로젝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기대보다는 관찰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예상대로인 거니까요. 첫 해는 품종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벼 품종을 세네갈 환경에 맞게 개량하는 작업이었죠. 염분에 강하고 적은 물로도 자랄 수 있고 고온에도 견딜 수 있는 품종.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보고서가 정기적으로 올라왔는데 저는 꼼꼼히 읽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빨리 파악해야 하니까요. 어느 날 응소바 차관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묘했죠.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디안유, 한국팀에서 연락이 왔네. 첫 번째 시범 재배 결과가 나왔다는군.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순간이었거든요. 아무리 좋은 품종을 개발해도 실제로 자라지 않으면 소용없으니까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직접 보는 게 나을 것 같네. 한국 팀장이 직접 설명하고 싶다고 해. 다음 날 한국 팀장이 다카르로 왔습니다. 회의실에서 만났죠. 그의 얼굴은 여전히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눈 밑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반짝이고 있었죠. 부차관님,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 역시 그렇습니까? 사막에서 벼농사가 쉽게 될 리가 없죠. 아닙니다, 부차관님.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원인을 분석해서 두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에서 싹이 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도에서는 수확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를 확인하고 눈이 커졌죠. 잠깐만요. 이게 정확한 숫자입니까? 헥타르당 수확량이 기존 세네갈 품종보다 2배 이상인데요. 오류가 있는 거 아닙니까? 3번 확인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반복 측정했고요. 오류가 아닙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응소바 차관을 쳐다봤습니다. 응소바, 자네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까? 나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네. 그래서 직접 현장에 가봤어. 내 눈으로 확인했네. 그래서요, 진짜였습니까?
자라고 있었어. 사막 한가운데서 벼가 자라고 있었어. 내 눈으로 똑똑히 봤네. 25년 동안 관료 생활을 하면서 숱한 보고서를 봤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죠.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시범 재배 구역이 확대됐고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특이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밥맛 평가 결과 보고서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의아해서 응소바 차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소바, 이 보고서는 뭡니까? 밥맛 평가라니요. 그런 것까지 합니까? 나도 처음엔 놀랐네. 하지만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야. 수확량만 높으면 뭐 합니까? 맛이 없으면 누가 먹겠어. 그래서 실제로 밥을 지어서 여러 계층 사람들한테 먹여봤다는군. 보고서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한국팀은 농민들, 도시 주민들, 관료들, 학생들 등 다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더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 품종 쌀을 기존 수입 쌀보다 더 선호했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특히 밥의 찰기와 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죠. 며칠 뒤 한국 팀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연락을 했죠.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팀장님, 밥맛 평가까지 하신다고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보통 원조 프로젝트에서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는 경우는 없거든요. 숫자만 채우면 끝이지 않습니까? 팀장이 웃었습니다. 부차관님, 한국 사람들한테 밥은 그냥 음식이 아닙니다. 밥은 삶이에요. 밥이 맛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밥은 정성이다. 정성을 담으면 먹는 사람이 알아본다. 저희는 세네갈 사람들이 맛있는 밥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배만 채우는 밥이 아니라 행복한 밥을요. 부차관님, 혹시 직접 드셔보시겠습니까? 저희가 개발한 품종으로 지은 밥이요. 다음 날 한국팀 숙소에서 밥상을 받았습니다. 갓 지은 밥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죠.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첫 느낌은 향이었습니다. 구수한 향이 입안에 퍼지더군요. 그리고 씹을수록 단맛이 났습니다. 찰기도 적당했고요. 수입쌀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어떻습니까? 맛있습니다. 진짜로요? 이게 정말 사막에서 자란 쌀입니까? 네, 생루이 지역에서 수확한 겁니다. 저는 밥을 한 입 더 먹으며 물었습니다. 팀장님,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다른 나라들은 숫자만 채우면 끝인데 당신들은 밥맛까지 신경 씁니다.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팀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차관님,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드려도 될까요? 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폐허였을 때 미국에서 원조가 왔습니다. 밀가루였죠. 그런데 밀가루로 뭘 만들어야 할지 몰라서 물에 풀어 죽처럼 먹었답니다. 맛이 없었겠죠. 하지만 살려고 먹었습니다. 팀장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때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함도 있었지만 서러움도 있었답니다. 내 땅에서 내 손으로 기른 밥을 먹고 싶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세네갈에서 하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세네갈 사람들이 자기 땅에서 기른 쌀로 맛있는 밥을 먹게 하는 것. 남한테 받은 밀가루 죽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기른 밥을요. 그게 진짜 자존심이고 진짜 독립입니다. 저는 밥그릇을 내려다 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갑자기 이 밥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냥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함이 담긴 것처럼요. 몇 달 뒤 더 중요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시범 농가 소득 변화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죠. 내용을 읽으면서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단순한 수확량 증가가 아니었거든요. 농가의 현금 흐름 자체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수입이 늘어나니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됐다는 내용, 의료비 지출이 가능해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숫자가 삶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응소바 차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소바, 이 보고서 봤습니까? 이게 진짜입니까? 직접 확인해 봤네. 현장에 가서 농민들 만나봤어. 뭐라고 하던가요? 응소바 차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농민이 이렇게 말하더군. 처음으로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됐다고. 작년까지는 꿈도 못 꿨는데 올해는 가능해졌다고. 한국 사람들 덕분이라고 하더군. 전화기 너머로 응소바 차관이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디아뉴, 나 지금 부끄럽네. 처음에 한국 사람들 무시했잖아. 사막에서 쌀이 되겠냐고 비웃었잖아. 그런데 저 사람들이 진짜 해냈어. 우리 농민들 삶을 바꾸고 있어. 저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의심하고 냉소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죠.
며칠 뒤 저는 한국 팀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었거든요. 팀장님 사과드립니다. 처음에 저는 당신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숫자 좀 채우고 떠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의 계산이 틀렸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차관님,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의심하신 게 당연합니다. 세네갈이 얼마나 많이 속아왔는지 저희도 압니다. 믿지 못하는 게 오히려 정상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 믿어주시는 거, 그거면 충분합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원조 프로젝트를 보며 웃은 것 같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 숫자를 믿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 저는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국팀의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났죠.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막에서 쌀을 재배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비웃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3년이 지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숫자가 말해주기 시작했거든요. 쌀 생산량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시범 농가에서 시작한 프로젝트가 점점 확대되면서 세네갈 북부 지역 전체로 퍼져나갔죠. 농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한국 품종이 잘 자란다더라. 수확량이 2배라더라. 밥맛도 좋다더라. 소문을 들은 농민들이 하나둘 참여하기 시작했고 재배 면적은 해마다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재무부에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쌀 수입량 변화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별 기대 없이 펼쳐봤습니다. 그런데 첫 페이지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저는 재무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부차관님. 3번 확인했습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쌀 수입량이 15%나 줄었다고요? 1년 만에? 네, 맞습니다. 국내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수입 의존도가 낮아진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15%. 숫자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쌀 수입에 들어가는 외화가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그 돈을 다른 곳에 쓸 수 있게 된 거죠. 교육이든 의료든 인프라든. 며칠 뒤 응소바 차관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디아뉴, 이것 좀 보게. 농업부에서 올라온 보고서야. 또 뭐가 있습니까? 쌀 가격이 안정됐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시장 쌀 가격 동향 분석이라고 적혀 있었죠. 국내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수입 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어. 국제 쌀 가격이 올라도 우리 시장은 덜 흔들리게 된 거야. 작년에 국제 가격이 20% 올랐는데 우리나라 시장 가격은 8%밖에 안 올랐어.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완전히 자급자족하는 것도 아닌데 완전히 자급자족할 필요가 없어. 국내 생산량이 어느 정도만 확보되면 협상력이 생기거든. 수입상들한테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제학 기본 원리였죠. 대안이 있으면 협상력이 생긴다. 우리가 쌀을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되니까 수입상들이 함부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응소봐, 이거 큰일인데요. 물가 안정이 이렇게 되면 마야. 서민들 생활이 나아지는 거야. 쌀값이 안정되면 다른 물가도 덜 오르거든. 쌀은 기본 식량이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카르의 거리가 보였죠. 저 거리를 걷는 사람들, 시장에서 쌀을 사는 주부들, 밥을 먹는 아이들, 그들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주 뒤 더 놀라운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내무부에서 보낸 치안 동향 보고서였죠. 저는 처음에 왜 이게 제 책상에 올라왔는지 의아했습니다. 식량안보 담당인 제가 치안 보고서를 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고 이해가 됐습니다. 식량 관련 시위가 40% 감소했다고요? 저는 내무부 담당자에게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부차관님. 작년 대비 수치입니다. 쌀값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 식량 배급 요구 시위, 이런 것들이 확 줄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분석 결과 쌀 가격 안정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밥을 걱정하지 않게 되니까 거리로 안 나오는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식량과 치안,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숫자로 확인하니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화가 납니다.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는 사람은 절망합니다. 그 분노와 절망이 쌓이면 폭발하죠. 시위가 되고 폭동이 되고 심하면 쿠데타가 됩니다.
서아프리카에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다 식량 문제에서 시작된 불안이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진 경우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세네갈에서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쌀 생산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안정되고, 가격이 안정되니까 사람들이 안심하고, 사람들이 안심하니까 사회가 안정되는 겁니다. 며칠 뒤 국방부 합동회의가 열렸습니다. 연례 예산 검토 회의였죠. 저는 식량안보 담당으로서 참석했습니다. 원래는 형식적인 자리였어요. 국방부에서 예산 요청하고 재무부에서 깎고 실랑이 하다가 적당히 타협하는 매년 반복되는 패턴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국방부 실장이 발표를 시작했는데 예상 밖의 내용이 나왔거든요. 올해 치안 유지 비용이 작년 대비 12% 감소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재무부 차관이 물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치안 비용이 줄었다고요? 경찰 인력을 감축한 겁니까? 아닙니다. 인력은 그대로입니다. 출동 횟수가 줄어든 겁니다. 식량 관련 시위가 대폭 감소하면서 동원되는 경찰 병력이 줄었고 그에 따라 비용도 절감된 겁니다.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아까 제가 본 보고서와 연결되는 내용이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식량 생산 증가가 치안 비용 절감으로 이어졌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게 분석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의미를 곱씹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농업에 투자한 돈이 치안 비용을 줄인 겁니다. 쌀 농사에 들어간 예산이 경찰 예산을 아낀 겁니다. 재무부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농업 예산이 단순히 농업부 예산이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농업 예산은 치안 예산이기도 하고 사회 안정 예산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면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안보 예산이기도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국방부 실장이 물었죠. 부차관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농업이 안보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배고픈 나라가 오래 버틸 수 있습니까? 국민이 굶주리는데 군대가 강할 수 있습니까? 역사를 보십시오. 식량 위기가 왕조를 무너뜨린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총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밥이 있어야 총도 쏠 수 있는 겁니다. 배고픈 군대는 싸우지 못합니다. 안보는 총으로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방부 실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부차관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내부적으로 비슷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식량 안보와 국가 안보의 관계에 대해서요. 그럼 이번 예산 편성에서 그 관점을 반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업 예산을 단순히 농업부 소관으로만 볼 게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논의였죠. 처음으로 농업 예산과 국방 예산을 같은 표에 올려놓고 비교했습니다. 식량 자급률이 높아지면 사회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면 치안 비용이 줄고, 치안 비용이 줄면 그 돈을 다른 안보 투자에 쓸 수 있다. 이런 선순환 구조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응소바 차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티아뉴, 오늘 발언 좋았네. 농업이 안보다. 그 말이 핵심이야. 원래 알고 있던 건데 오늘 숫자를 보니까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거 생각해 본 적 있나? 한국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걸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 저는 응소바 차관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국이 왜 하필 쌀 재배 프로젝트를 했을까? 학교를 지어줄 수도 있었고, 병원을 세워줄 수도 있었고, 도로를 깔아줄 수도 있었잖아. 그런데 왜 쌀이었을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랬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쌀을 선택했죠. 한국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거야. 식량이 근본이라는 걸, 밥이 해결되면 다른 것들이 따라온다는 걸. 그래서 학교나 병원 대신 쌀을 선택한 거야. 응소바 차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도 그걸 경험했으니까요. 전쟁 끝나고 굶주렸던 나라지 않습니까? 밥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아는 거죠. 쌀은 가장 조용한 무기야. 총소리는 안 나지만 나라를 지키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단순히 쌀 재배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를 안정시키는 방법을 알려준 거였죠. 원조가 아니라 자립의 길을 보여준 겁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 팀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팀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처음부터 이걸 노린 겁니까? 쌀 재배가 사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팀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부차관님, 저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난했을 때 미국에서 원조가 많이 왔습니다. 물자도 주고 돈도 줬죠.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우리가 스스로 밥을 지을 수 있게 됐을 때 시작됐습니다. 통일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970년대에 한국에서 개발한 쌀 품종입니다. 수확량이 기존보다 훨씬 많았죠. 그 품종 덕분에 한국은 쌀 자급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라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하니까 기술이 생겼습니다. 기술이 생기니까 공장을 세웠습니다. 공장이 돌아가니까 돈이 벌렸습니다. 그 모든 게 밥에서 시작된 겁니다. 팀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희는 세네갈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밥이 해결되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저희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겠더군요. 한국이 왜 쌀을 선택했는지, 왜 10년짜리 프로젝트를 고집했는지 처음부터 큰 그림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쌀 생산량, 수입 감소량, 물가 안정률, 치안 비용 절감액, 이 모든 숫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쌀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법을 알려준 거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다카르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이제 한국을 다르게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원조국이 아니라 진짜 파트너로요. 모든 일이 순조로울 수는 없습니다. 프로젝트가 4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해 우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비가 적게 왔죠. 세네갈 북부 지역은 원래도 강수량이 적은 곳인데 그 해는 특히 심했습니다. 가뭄이었죠. 땅이 갈라지고 강물이 줄어들고 지하수 수위가 떨어졌습니다. 농민들 사이에서 불안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문제가 보고된 건 9월이었습니다. 동부 지역 시범 농가에서 작황이 좋지 않다는 연락이 왔죠.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농사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해는 풍년이고 어떤 해는 흉년인 거죠. 한두 지역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전체가 흔들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보고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동부만이 아니었습니다. 중부 지역에서도 문제가 생겼고 북부 일부 지역에서도 수확량이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한두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동시에 문제가 터진 겁니다. 응소바 차관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죠. 디아뉴 상황이 좋지 않네. 얼마나 심각합니까? 전체 시범 농가 중 30%에서 수확량이 목표치에 못 미쳤어. 일부 지역은 작년의 절반도 안 되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면 적은 숫자가 아니었거든요. 원인이 뭡니까? 품종 문제입니까? 기후 문제입니까? 한국 팀에서 분석 중이야.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가뭄이 주원인인 것 같다고 하더군. 가뭄이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비가 안 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야. 응소바 차관이 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언론에서 냄새를 맡았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였죠. 농사 실패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정치적 이슈가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다음 날 신문 한 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이 이랬죠. 한국 쌀 프로젝트 대규모 실패, 정부 예산 낭비 논란. 기사 내용은 자극적이었습니다. 일부 지역의 실패 사례만 부각시키고 전체적인 성과는 언급하지 않았죠. 마치 프로젝트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써놓았습니다. 사실과 달랐지만 언론은 사실보다 자극을 좋아하니까요. 야당에서 즉각 반응이 왔습니다. 국회에서 질의가 쏟아졌죠.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한국 기술이 우리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걸 왜 몰랐느냐.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소재였으니까요.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공격할 수 있으면 그만이었죠. 제 사무실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위에서 설명을 요구했고, 언론에서 인터뷰를 요청했고, 야당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전화를 받느라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관계부처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싸늘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재무부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차관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프로젝트 계속할 가치가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부 지역에서 문제가 생긴 것뿐입니다. 전체가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대규모 실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70%의 농가에서는 여전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30%의 문제를 전체 실패로 확대하는 건 왜곡입니다. 그건 부차관님 생각이고요. 기획부 관료가 끼어들었습니다. 정치적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야당에서 매일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거까지 1년도 안 남았는데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프로젝트를 중단하자는 말씀입니까? 중단까지는 아니더라도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일단 불을 끄고 상황을 지켜보는 거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4년 동안 쌓아온 성과를 한 번의 가뭄 때문에,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언론의 선정적인 기사 때문에 포기하자는 겁니까?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뭘 논의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년 동안 이 프로젝트가 뭘 이뤘는지 다들 잊으셨습니까? 쌀 생산량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수입량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농민들 소득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 모든 성과를 한 번의 가뭄 때문에 버리자는 겁니까? 부차관님, 진정하십시오. 진정이 됩니까? 지금 여기서 결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수천 농가의 미래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할 겁니까? 정치적으로 불편해서 그만둔다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한국팀은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그쪽 입장은 들어보셨습니까? 응소바 차관이 대답했습니다. 연락은 했네? 내일 팀장이 온다고 해. 그럼 내일까지 기다립시다. 한국팀의 입장을 듣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음 날 한국 팀장이 다카르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만났죠.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아마 밤새 분석 작업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팀장님, 상황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프로젝트 계속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접어야 합니까? 팀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서류 뭉치를 꺼냈죠. 부차관님, 먼저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가뭄으로 일부 지역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저희 예측이 틀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가뭄 대비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어떻게 해야 다시 안 생기는지. 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래프와 표가 빼곡했죠. 문제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광해 시설이 부족했습니다. 가뭄에 대비한 물 저장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았죠. 둘째, 일부 품종이 극심한 가뭄에는 취약했습니다. 세 번째는 농민 교육이 부족했습니다. 가뭄 시 대처 방법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팀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저희 책임입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원조 단체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변명을 늘어놓았을 겁니다. 기후 탓, 정부 탓, 농민 탓. 책임을 돌릴 곳은 많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팀장은 자기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철수하실 겁니까? 아니면 계속 하실 겁니까? 팀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죠. 부차관님, 저희는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운 건 압니다. 언론에서 뭐라고 하는지도 압니다. 정치적으로 부담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희는 떠나지 않습니다. 팀장이 서류의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이건 저희가 준비한 개선안입니다. 관계시설 확충 계획, 가뭄 저항성 품종 추가 개발 계획, 농민 교육 강화 계획, 모든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꼼꼼하게 작성되어 있었죠. 문제 분석, 원인 파악, 해결 방안, 일정, 예산, 빠진 것 없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 준비하셨습니까? 문제가 보고된 직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팀 전체가 매달렸습니다. 저는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다르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 실패를 숨기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고치려는 사람들. 팀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철수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뭄은 불가항력이니까요. 그런데 왜 남으려고 합니까? 왜 이 고생을 계속하려고 합니까? 팀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부차관님, 저희가 처음 왔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쌀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쌀 기르는 법을 가르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희가 여기 온 의미가 없습니다. 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가 원조를 받을 때 가장 서러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도와주던 사람들이 어려워지면 떠나는 거였습니다. 상황 좋을 때는 오고 힘들어지면 가고 그러면 남는 건 배신감뿐입니다. 저희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떠나면 그건 진짜 도움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남아야 진짜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거든요. 회의 결과 프로젝트는 계속하기로 결정됐습니다. 한국팀의 개선안을 받아들이고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부담도 있었고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이 보여준 태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보여주신 건 단순한 일 처리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어려울 때 떠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오늘 깨달았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차관님, 저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중요한 걸 배웠어. 뭘요? 진짜 신뢰가 뭔지. 좋을 때 함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하지만 어려울 때 남아있는 건 아무나 못해. 한국 사람들이 오늘 그걸 보여줬어. 아내가 웃었습니다. 당신 요즘 한국 이야기만 하네요. 그럴 수밖에 없어. 저 사람들이 계속 놀라게 하거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라면 끝까지 갈 수 있겠다. 이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세네갈을 바꿀 수 있겠다. 신뢰는 그렇게 완성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한국팀의 쌀 재배 프로젝트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죠. 가뭄 위기도 극복했고 재배 면적은 해마다 늘어났습니다. 세네갈 북부 지역 농민들 사이에서 한국 품종은 이제 표준이 됐습니다. 쌀 자급률이 눈에 띄게 올라갔고 수입 의존도는 계속 낮아졌죠. 그런데 세상 일이란 게 한쪽이 안정되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터지는 법입니다. 서아프리카 정세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말리에서 또다시 쿠데타가 터졌고 부르키나파소는 사실상 내전 상태에 빠졌습니다. 니제르에서는 군부가 정권을 장악했죠. 사헬 지역 전체가 불안정해지면서 테러 위협이 우리 국경까지 밀려왔습니다. 매일 뉴스에서 총격전 소식이 들려왔고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공군력 현대화가 시급하다는 내용이었죠. 우리 전투기들은 노후화가 심각했습니다. 부품 수급도 어려웠고 정비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죠. 이대로 가다가는 하늘을 지킬 수 없다는 경고였습니다. 부처 합동회의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6년 전 그 회의실이었죠. 테이블 위에는 세 나라의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중국, 유럽, 그리고 한국. 국방부 실장이 먼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각국 제안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가격이 가장 낮습니다. 유럽은 성능이 가장 좋고요. 한국은 가격과 성능 모두 중간 수준입니다. 재무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단순히 비교하면 중국이 유리하다는 말씀입니까? 숫자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더 있습니다. 실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유지보수 조건, 기술 이전 범위, 부품 공급 안정성, 훈련 지원, 업그레이드 계획, 이런 것들을 종합해야 합니다. 전투기는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십 년을 운용해야 하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저는 6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 자리에서 비슷한 논의를 했었죠. 쌀 프로젝트를 어느 나라에 맡길 것인가. 그때 우리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성공이었죠.
실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각국의 사후 지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에 무기를 판매한 뒤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네, 조사했습니다. 실장이 서류를 찾았습니다. 중국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사후 지원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부품 공급이 늦어지거나 기술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유럽은 지원은 좋지만 가격이 높고 정치적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은요? 한국은 특이하게도 사후 지원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필리핀, 이라크, 폴란드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대응하고 기술 이전에도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회의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6년 전에 한국 쌀 프로젝트를 담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의심했습니다. 사막에서 쌀이 되겠냐고 비웃었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해냈습니다. 그것도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요.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는 것, 어려울 때 떠나지 않는 나라라는 것, 4년째 가뭄이 왔을 때 다른 나라였으면 철수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팀은 남았습니다.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고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재무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부차관님 말씀은 한국을 선택하자는 겁니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투기는 쌀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쌀은 실패해도 다시 심으면 됩니다. 하지만 전투기가 실패하면 조종사가 죽습니다. 국가 안보가 흔들립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합니다. 싼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성능이 좋은 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해결해 줄 나라, 어려울 때 떠나지 않을 나라, 그런 나라를 골라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응소바 차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죠. 디아뉴말리 마이네. 우리는 이미 한국을 경험했어. 쌀 프로젝트에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봤잖아. 그 신뢰를 왜 활용하지 않겠나? 국방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희 내부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FA-50이 가격 대비 성능이 좋고 사후 지원도 믿을 만하다고요. 폴란드 같은 나토 회원국도 선택했으니까요. 재무부 차관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종합하면 한국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쌀을 맡겼습니다. 결과가 좋았죠. 이제 하늘을 맡길 차례입니다.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죠. 모두가 이 결정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국방부 실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투표로 결정합시다. 한국 제안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하나둘 손이 올라갔습니다. 과반이 넘었죠. 가결되었습니다. 한국과 우선 협상을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카르의 하늘이 맑았죠. 저 하늘을 지킬 전투기가 한국에서 온다. 생각하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6년 전 한국 팀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받은 걸 돌려주고 싶다고 했죠. 굶주림을 겪어본 나라만이 다른 나라의 굶주림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다는 걸 우리는 6년 동안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나라의 하늘을 맡기려 합니다. 쌀을 맡겼던 것처럼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죠. 한국은 떠나지 않는다. 한국은 약속을 지킨다. 그게 제가 6년 동안 배운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국 팀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전할 말이 있었거든요. 팀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우리 정부가 한국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죠.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할 건 저희 쪽입니다. 팀장님과 한국팀이 6년 동안 보여준 게 이 결정의 바탕이 됐습니다. 쌀에서 쌓은 신뢰가 전투기까지 이어진 겁니다. 부차관님, 팀장님 처음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쌀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쌀 기르는 법을 가르치러 왔다고 하셨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6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선택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한국이었을 뿐이죠. 쌀에서 시작해서 하늘까지. 이 여정이 어디까지 갈지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파트너를 찾았다는 것. 그리고 그 파트너와 함께라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것. 전투기 도입이 결정되고 나서 한국 측에서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응소바 차관이 서류를 들고 제 사무실로 찾아왔는데 표정이 묘했죠. 놀라움과 기대가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디아뉴, 이거 한번 봐보게. 한국에서 새로운 협력안을 보내왔어. 이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제목을 보고 눈이 커졌죠. 세네갈 군용 차량 현지 생산 협력 제안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군용 차량을 여기서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렇다네. 한국 기술로 세네갈 땅에서 세네갈 사람들이 만드는 거야? 물론 아직 제안 단계지만 내용이 꽤 구체적이야. 저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생산시설 건설 계획, 기술 이전 범위, 현지 인력 교육 프로그램, 생산 목표, 수출 계획까지 상세하게 담겨 있었죠. 이게 실현되면 수천 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완전한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응소바, 이게 진짜 가능한 겁니까? 우리 같은 나라에서 군용 차량을 생산한다고요? 나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네. 그래서 한국 측에 여러 번 확인했어. 진심이라고 하더군. 다음 주에 담당자들이 직접 와서 설명한다고 해. 며칠 뒤 한국 측 담당자들이 다카르에 왔습니다. 회의실에서 만났죠. 쌀 프로젝트 때부터 함께했던 익숙한 얼굴들도 있었고 방산 전문가라는 새로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흘렀습니다. 부차관님, 저희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군용 차량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테러 위협 증가, 국경 분쟁, 치안 불안 때문이죠. 각국이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높고 납기도 길고 사후 지원도 어렵습니다. 화면에 서아프리카 지도가 떴습니다. 저희 제안은 이렇습니다. 세네갈의 군용 차량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 겁니다. 한국 기술을 이전하고 세네갈 인력을 교육해서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거죠. 처음에는 조립부터 시작하지만 점차 부품 생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재무부에서 나온 관료가 질문했습니다. 투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요. 초기 투자는 한국 측에서 상당 부분 부담할 계획입니다. 세네갈 정부는 부지 제공과 행정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세부 조건은 협상을 통해 조정해야겠지만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왜 세네갈입니까? 아프리카의 나라가 많은데 왜 하필 우리나라를 선택한 겁니까? 한국 측 대표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세네갈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그가 손가락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첫째, 정치적 안정성입니다. 서아프리카에서 세네갈만큼 안정된 나라가 없습니다. 쿠데타 없이 민주적 정권 교체를 해온 몇 안 되는 나라죠. 장기 투자를 하기에 가장 안전합니다. 공장을 짓는데 몇 년이 걸리고 운영은 수십 년을 해야 합니다. 정치가 불안하면 그게 불가능하죠. 둘째, 지리적 위치입니다. 세네갈은 서아프리카의 관문입니다. 다카르 항구를 통해 주변국으로 수출하기에 최적의 위치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세네갈이 서아프리카 방산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 15개국에 공급할 수 있는 거점이 되는 거죠. 셋째는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셋째는 신뢰입니다. 저희는 세네갈과 쌀 프로젝트를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어떻게 약속을 지키는지 서로를 알게 됐죠.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큰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까?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막에서 쌀을 심던 그때부터 시작된 인연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한국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때 한국이 포기하고 떠났더라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겁니다. 일자리는 얼마나 생길 수 있습니까? 응소바 차관이 물었습니다. 직접 고용만 해도 수천 명입니다. 공장 노동자, 기술자, 관리직, 품질 관리, 물류 담당, 거기에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아지죠. 부품 공급업체, 운송업체, 식당, 서비스업,
하나의 공장이 생기면 주변에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순 노동이 아닙니다.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용접, 조립, 품질 관리, 설비 운영. 이런 기술을 익히면 평생 써먹을 수 있습니다. 세네갈의 젊은이들이 기술자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세네갈을 단순한 고객으로 보지 않습니다. 파트너로 봅니다. 물건 팔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원합니다. 세네갈이 강해지면 저희도 좋습니다. 세네갈이 부유해지면 더 많은 협력이 가능해지니까요. 그게 진짜 윈윈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응소바 차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디아뉴, 어떻게 생각하나? 솔직히요, 꿈만 같습니다. 우리가 군용 차량을 만들 수도 있다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죠. 우리는 항상 사는 쪽이었지 않습니까? 만드는 건 다른 나라가 하고 우리는 돈 내고 사기만 했죠. 그러게 말이야. 쌀도 못 만들던 나라가 이제 무기를 만들 수도 있게 되다니. 응소바 차관이 웃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쌀을 만들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런 제안도 받을 수 있게 된 거야. 순서가 있는 거지. 쌀이 안정되니까 사회가 안정됐고, 사회가 안정되니까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거야. 불안한 나라에 누가 공장을 짓겠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처음부터 말했던 그대로였죠. 밥이 해결되면 나머지는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실현되면 일자리가 엄청나게 생길 수 있어. 공장 노동자, 기술자, 관리직, 물류, 서비스업까지 수천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유럽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거지. 목숨 걸고 지중해 건너지 않아도 되는 거야. 아직 제한 단계니까 확정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그래,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야. 예전에는 이런 제안 자체가 안 들어왔잖아. 아무도 우리한테 관심이 없었어. 그냥 원조나 받으라고 했지. 저는 한국 쌀 프로젝트 팀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직접 전하고 싶었거든요. 팀장님, 새로운 제안 소식 들으셨죠? 네, 저희도 소식 들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실현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협상해야 할 것도 많고 준비해야 할 것도 많겠지만요. 무엇보다 세네갈 사람들의 역량을 저희는 믿습니다. 쌀 프로젝트에서 이미 보여줬지 않습니까? 열심히 배우고 기술을 익히고 성과를 내는 모습을요. 그 사람들이라면 공장에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꺼냈죠. 팀장님, 저는 한때 한국이 원조를 받던 나라였다는 걸 알고 의심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원조 받던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강대국도 아닌데 아프리카 경험도 없는데 뭘 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굶주림을 겪어본 나라만이 다른 나라의 굶주림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걸요. 배고픔이 뭔지 아는 사람만이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걸 알았던 거죠. 한국은 우리에게 쌀을 준 게 아닙니다. 하늘을 판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요.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걸 준 겁니다.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차관님, 저희도 세네갈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요. 사막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 묵묵히 일하는 농민들을 보면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희가 드린 것보다 받은 게 더 많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어디서든. 네, 꼭 다시 만납시다. 세네갈이 만든 차량이 달리는 날 꼭 보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카르의 하늘이 맑았죠.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 하늘 아래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사막에서 쌀이 자라고 굶주린 농민들이 희망을 찾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실현된다면 저 하늘 위로 한국 전투기가 날 것입니다. 저 땅 위로 우리가 만든 차량이 달릴 것입니다. 저 들판에서는 우리가 기른 쌀이 자랄 것입니다.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공장에서 기술을 배우며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가족이 먹고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신뢰를 쌓고 약속을 지키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떠났지만 한국은 남았습니다. 실패해도 남았고
욕을 먹어도 남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게 된 겁니다. 선택의 끝에서 한국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받는 나라가 아니라 만드는 나라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가능성이요. 그 가능성 자체가 기적이었죠. 이건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세네갈과 한국의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